안녕하세요. 시간, 공간, 복잡도 발표를 맡은 모던회사의 국기 이희민입니다. 네, 부제는 알고리즘 성능 최적화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또 6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발표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이고 컴퓨터에서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핵심 연산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램입니다. 흔히 메모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 실행 중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휘발성 저장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인데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증가율을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복잡도입니다. 입력 크기에 따라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증가율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고 표기법입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 실행 시간 또는 메모리 사용량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은 모두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의 기본 요소 4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4가지인데요.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크게 이제 CPU와 메모리 중에서도 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이라고 하면은 기계어인데요. 기계어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합쳐진 말입니다. 명령어는 연산, 조건문, 반복문 등 이제 CPU에서 이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숫자, 문자열, 객체 등 모든 정보를 뜻하고 램에 저장되고 명령어가 이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컴퓨터 작동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인데요. 메모리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함께 저장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동작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번에 120, 4번에 100, 그리고 5번에 너를 넣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할 코드와 데이터가 모두 램에 업로드가 되고 CPU가 램에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져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끝나면은 이제 이 램에 있는 것은 다 삭제가 됩니다. 좋은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알고리즘은 코드가 실행되는 속도를 절약하는 것과 데이터 메모리를 절약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CPU가 빠르게 명령어를 해석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램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이야기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로 이제 설명이 될 건데요. CPU가 연산을 줄이는 것이 시간 복잡도이고 램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공간 복잡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제 알고리즘 성능을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데 문제, 배터리가 없다. 충전기가 있는가? 충전기가 없다. 충전기를 찾는다. 충전기가 있는가? 네. 콘센트가 있는가? 콘센트를 찾는다. 콘센트가 있는가? 네.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보면은 조건문도 있고 분기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절차적으로 단계별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제더라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알고리즘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는 1월 24일 날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S25가 2월 4일 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 가장 노력을 들이면서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갤럭시 S25를 받을 수 있는. 하지만 그 배송 물류를 맞추지 못하면서 이제 현재 2월 21일 날은 쿠팡 로켓 배송을 시키면 내일 갤럭시 25가 도착하고 매장에서 이제 도윤이처럼 구매를 하면 이렇게 당일 갤럭시 S25를 받는데 저는 이제 무기한으로 연기가 돼서 언제 갤럭시 S25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때는 저의 최선의 알고리즘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매장 구매나 쿠팡 로켓 배송이 갤럭시 S25를 갔는데 더 최적의 알고리즘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탐색을 한번 보면서 최적의 알고리즘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첫 번째가 선형 탐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열이나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33을 찾는 과정인데 12, 33, 뭐 14가 33, 19가 33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33을 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진 탐색인데요. 이거는 배열에서 절반씩 나누면서 검색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입니다. 47을 찾을 겁니다. 47이 절반에서는 47이 없죠. 근데 이 나머지 절반에서는 이제 이 절반의 절반에서는 또 47이 없어요. 47을 찾을 때까지 절반씩 쪼개어서 하는 것이 이진 탐색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런 배열이 있어요. 네. 이런 배열이 있어요. 이런 배열에서는 어떤 탐색 방법이 효과적으로 뭐 1을 찾기 좋을까요? 그냥 찾는 게 더 그냥 찾는 게 더 나을 거. 2번에서는 어떤 배열이, 어떤 방식이 1을 찾기 더 빠를까요? 여기는 이젠 탐색이 빠를 거예요. 정리돼. 네네네. 여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거는 정렬되지 않은 그 배열이 있는 거고 아래 거는 정렬된 상태의 배열이 있는 건데 정답은 네, 맞췄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검색을 할 때는 선형 탐색이 더 효과적이고 또 정렬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는 이진 탐색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검색 방법이 더 빠를까요?는 시간 복잡도를 이야기하는 방법이고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제 선형 탐색이 더 빠른 알고리즘일 수 있고 이진 탐색이 더 빠른 알고리즘일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 분석 표기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빅5입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은 최대한 이만큼 느릴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빅오메가는 이 알고리즘은 최소한 이 정도로는 빠르게 동작한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빅세타는 이 빅5와 빅오메가가 같은 경우일 때 일반적으로 이 성능이 나온다를 이야기하는 표기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리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최악을 산정하지 최선을 산정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이만큼 많았을 때 최악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비고 표기법으로 저희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합니다. 이제 이게 비고 표기법에 따른 시간 복잡도 명령 처리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O 안에 있는 N은 이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수 시간 복잡도인데요. O1입니다. 이거는 어레이 첫 번째 배열을 반환한다 이런 코드에서는 O1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데 입력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바로 8이라는 숫자를 찾는다던가 3이라는 숫자를 찾는다 이럴 때 이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되고 그거는 항상 O1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빠른 거는 O 로그 N인데요. 이거는 로그 시간 복잡도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절반씩 비교해보면서 찾아가는 과정 이진 탐색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 이제 이진 탐색에서 비교 횟수는 올림 처리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이 9개의 값을 이진 탐색한다고 했을 때 최악의 몇 번 비교를 할 수 있냐를 얘기를 하는데 로그 9가 이제 3.14로 나오게 돼서 최대로는 4번까지 비교를 한다 해가지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 9개의 숫자에서 9가 맨 마지막에 있을 때 4번 갈라서 비교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고 목표의 값이 이
오른쪽 끝에 있을수록 비교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O 로그 n 절반씩 나눈다는 로그 빛 2의 n인데 시간 복잡도에서는 보통 그냥 O 로그 n이라고 쓰고 밑을 생략합니다. 이유는 시간 복잡도에서는 밑이 바뀌어도 항상 같은 성장 속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형 시간 복잡도인데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입력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 시간도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빠른 것은 로그 선형 시간 복잡도인데 어떤 게 있냐면 퀵 정렬이 대표적인 예고요. 이거는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얘가 피벗이 되는 거고 이 기준으로 이제 작은 값을 오른쪽에 매치하고 큰 값을 왼쪽에 매치하면서 그 반을 나누고 하나씩 비교를 해서 얘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왼쪽으로 큰 값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절반씩 나눈다는 로그 시간 복잡도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로그 n. 근데 하나씩 비교한다는 선형 시간 복잡도로 ON이라고 했죠. 로그 선형 시간 복잡도는 이 ON과 로그 n을 곱한 값입니다. 또 이제 2차 시간 복잡도 ON 제곱을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중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교환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9를 기준으로 69보다 작은 것들은 왼쪽으로 가고 큰 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69가 한 번 끝나면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뭐 10, 30, 2, 16, 8, 31, 22 이 형태로 두 번의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중 반복문은 보통 O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시간 복잡도인데요. O2의 n제곱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편하냐면 피보나치 제기라고 하면은 거듭제에 돌아올 귀입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불러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데이터가 조금만 커져도 실행 시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시를 들면 나 고조 할아버지 만나러 갈래 뭐 이 얘기를 나의 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라는 것은 이 아버지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조 할아버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 지수시간 복잡도는 표현이 될 때 이렇게 트리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트리의 깊이가 n일 때 각 단계에서 호출되는 노드의 수가 2배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배씩 증가하게 되므로 5의 2의 n제곱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정리했던 예시인데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가져왔어요. 이 n의 값이 데이터 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5일은 1을 찾을 때 한 번만 돌면 되고 4를 찾을 때 한 번만 돌면 되고 8을 찾을 때 한 번만 돌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배열의 요소만 추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로그 n을 보게 되면은 이진 탐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을 찾을 때 한 번, 4를 찾을 때 4를 반 갈라서 두 번, 8을 찾을 때 8을 이렇게 또 반 갈라서 세 번, 최대 3번 탐색이 있는 게 로그 시간 이진 탐색입니다. 선형 시간은 이제 4 반복문 같은 건데요. n의 이 개수와 이 개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해서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1의 시간, 8개 있으면 8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로그 선형 시간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2 곱하기 4를 해서 8이 되는 거고 8개의 시간이 있으면 3 곱하기 8을 해서 이제 24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엄청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가 적을수록 탐색을 할 때 더 빠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이런 순서로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 복잡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 복잡도도 함께 하잖아요. 근데 공간 복잡도는 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순서랑 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알고리즘은 메모리도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다,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시간 복잡도는 굉장히 많은데 공간 복잡도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공간 복잡도도 이만큼의 양을 갖는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공간 복잡도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시간을 줄이면 공간이 늘고 공간을 줄이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반비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전 계산 결과를 저장하면 중복 계산을 피할 수가 있어서 시간 복잡도는 감소하지만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재기 호출은 반복문으로 변환하면 호출 스택 사용량은 줄지만 계속 같은 애를 호출하니까 공간 복잡도는 감소하지만 반복문을 통해 계속 계산을 수행을 해야 해서 시간 복잡도는 되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합니다. 네, 어머. 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공간 복잡도를 또 코드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썸에 A, B를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메모리만 차지하게 되겠죠. 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를 상수 공간 복잡도라고 하고 입력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메모리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형 공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메모리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열이나 리스트를 생성할 때 그럽니다. 2차 공간 복잡도는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프 연결 정보를 2차원 배열표로 정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1의 값을 갖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0의 값을 갖고 이것도 화살표 방향이 있는 데는 1의 값을 받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는 0의 값을 받는 2차 공간 복잡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공간 복잡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시간 복잡도라는 건 주로 탐색을 하는 거였는데 공간 복잡도는 배열을 생성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2차원 배열로 생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보통 리드 우리가 그거를 탐색하고 비교하고 연산할 때 시간 복잡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공간 복잡도는 주로 생성, 저장, 추가 메모리를 사용할 때 공간 복잡도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중 방법문에서 맵과 for 중에서 어떤 게 더 메모리를 절약을 할지 맞춰보실 분이 있을까요? 둘 다 행렬의 모든 요소를 제곱을 하는 코드입니다. 뭔가 포문이다. 포문이 괜찮지 않아요? 포문이 괜찮지 않을까? 네, 정답입니다. 맵은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의 내부 숫자를 맵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배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5의 n제곱 복잡도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은 이중으로 사용하면 새로운 배열이 계속 생성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고 하지만 실제 개발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포문은 기존 배열을 수정하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5의 1을 사용하게 되고요.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않아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 어떤 게 더 나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맞습니다. 최적의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결국 최적의 알고리즘은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6개를 다시 복습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핵심 연산 장치이고, 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이고,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입력 후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증가율을 이야기하고, 공간 복잡도는 입력 크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증가율을 이야기합니다. 비곡표기법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에서 실행시간 또는 메모리 사용량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